무거운 궁궐 정치를 웃음으로 녹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조선 중기의 명재상 이항복은 그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날카로운 지략과 부드러운 유머, 그리고 진중한 민심 읽기 능력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여정이었습니다. 백성은 그를 백의정승이라 불렀고 왕은 그를 중히 여겼으며 역사 속 그는 여전히 인간적 매력을 지닌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챕터 1 풍자의 씨앗 양반가에서 태어나다. 이항복은 1556년 경기도 양주에서 명문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상은 고려 말 공신 집안으로 집안 내력 자체가 이미 조정의 핵심부에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항복의 성품은 단순한 귀족적 우월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으며 특히 시와 고사성어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의 독서는 훗날 그의 풍자와 유머의 뼈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장난기가 많고 말재주가 뛰어났던 그는 이웃 어른들 사이에서도 기발한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예절과 권위를 중시하는 시대였지만 이항복은 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발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에게 유머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16세에 진사시에 급제하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단순한 장난꾸러기로 알았던 소년이 조정의 핵심에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항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연이어 급제하며 성균관에서도 명망 높은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독창적인 글쓰기 방식은 점차 조정에서도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항복의 유년기와 학문적 성장기는 단지 양반의 성장기가 아니라 조선의 틀 속에서도 유연하게 사고하며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을 키워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풍자의 씨앗은 이미 이 시절에 뿌려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챕터 2 선조와의 인연 조정에 입성하다. 이항복이 본격적으로 조정에 입문한 시점은 선조시대 중반으로 임진왜란 전야였습니다. 당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던 선조는 이항복의 유쾌한 재치와 날카로운 통찰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항복은 곧바로 종친부에 기용되며 왕의 측근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형조참회, 이조참판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선조는 이항복을 단순한 신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때로는 정치적 토론장이 되었고 때로는 유쾌한 농담 속 진심이 담긴 조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조는 종종 이항복에게 정승들 중 웃기는 자는 너 하나뿐이다라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유머 속에는 전국을 꿰뚫는 핵심이 있었기에 선조는 이항복의 조언을 유심히 듣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할 만한 일화 중 하나는 이항복이 임금에게 아침 조회에 지각한 신하를 풍자한 삼행시를 지어 올린 사건입니다. 선조는 크게 웃으며 정말 내 입은 칼보다 빠르구나라고 했고 그 신하는 부끄러워 다시는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항복은 사람을 비판하면서도 상처 주지 않는 독특한 방식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항복은 조정 내에서도 중립적 위치를 지키며 붕당 간 갈등 속에서도 조율자로 기능했습니다. 그의 농담은 단순한 말재주가 아닌 치밀한 정치적 계산과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챕터 3 임진왜란과 위기의 국가를 이끈 지략. 1592년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며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온 조정이 혼란에 빠지고 선조는 의주로 몽진을 감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항복은 이 과정에서 선조를 따라 피난길에 함께하며 국난 극복의 핵심 조정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왕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난 중에도 백성들과 접촉하며 민심을 살피고 군량 확보와 통신체계 재정비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남긴 문서들에는 당시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붕괴되었는지 또 그 속에서 최소한의 질서를 어떻게 지켜내려 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항복은 특히 유성룡, 이순신 등과도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는 유성룡과 함께 전략을 논의하며 해군과 육군의 작전을 조율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조정 내에서는 반대파가 많았지만 그의 인품과 능력은 전시 상황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실제로 이항복은 선조에게 민심의 흐름을 보고하며 혼란 속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시기 그의 역할은 단지 문신으로서의 보좌가 아닌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휘관의 면모였습니다. 이항복은 조선의 혼란 속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버팀목이었고 위기 상황 속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챕터 4 전란 이후의 복구와 백성의 마음.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항복은 전란 이후 복구 작업에 앞장섰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의 마음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조세 재정비, 군제 개편, 지역 행정 시스템 재구축 등 크고 작은 개혁들을 주도하며
조정이 다시 중심을 잡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또한 상소를 통해 무리한 사치 금지와 검소한 궁중 생활을 주장하며 왕실과 대신들 모두에게 본보기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이양복이 올린 상소문 중 가난한 나라에 왕이 호화로우면 그 그림자는 백성의 눈물을 먹는다는 구절은 널리 회자되었으며 실제로 선조는 이후 생활 태도를 바꾸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이양복은 지방관으로도 파견되어 민생을 살폈고 지역 백성들 사이에서는 백성의 정승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보다 실질적인 복지를 우선시하며 정책 결정 시 민심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농민들과의 면담을 자주 가지며 실시간으로 시정을 반영하려 했던 시도는 오늘날의 민관 소통 모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전란 이후 조선을 회복시킨 인물들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양복은 유머와 진정성을 동시에 갖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조정을 이끄는 따뜻한 중심이었습니다. 챕터 웃음으로 권력을 휘감다. 이양복이 진정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그가 웃음을 통해 권력을 조율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붕당 정치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단지 능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풍자를 무기 삼아 상대 당파의 논리를 비틀고 감정적 충돌을 유쾌한 농담으로 해소하곤 했습니다. 정치판에서 웃음은 무기이자 방패가 되었고 이양복은 그 누구보다 이를 능란하게 다룰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색당파 간 극심한 논쟁 중 그는 벼슬은 다툴수록 작아지고 웃음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말 한마디로 회의가 유연해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양복은 불화의 고리를 끊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무거운 논쟁조차 가볍게 감싸는 기술로 모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의 유머는 타인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모두를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정승이라 해도 똥은 싸는 법이지 않소라며 왕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웃음을 던졌고 선조마저 그 솔직함에 마음을 놓곤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백성 앞에서는 자세를 낮추는 정치인의 모범으로 기억됩니다. 정치는 언제나 긴장과 충돌의 연속이지만 이양복은 그 흐름 속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 이해와 타협 그리고 웃음을 기반으로 한 지혜였습니다. 챕터 6 광해군 시대 갈등과 퇴장의 시작. 선조의 뒤를 이어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조정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광해군은 실용적이고 강단 있는 군주였지만 동시에 권력 집중을 위해 강경책을 택했습니다. 이양복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민심 중심의 철학을 지키려 했습니다. 광해군 초기, 그는 여전히 조정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지만 점차 의견 차이와 정치적 간극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북인 세력의 팽창과 그에 따른 사형, 추방 등 강경한 조치에 대해 그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언은 이전만큼 통하지 않았고 그는 점점 조정 내에서 소외되어 갔습니다. 이양복은 광해군에게 직접적으로 반기를 든 적은 없지만 은연중에 간언과 우회적 풍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점차 그를 시대에 맞지 않는 인물로 여기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스스로 관직을 내려놓고 은거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퇴장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정 내 많은 이들이 정승이 없는 정치는 말이 없는 시라고 표현했으며 백성들조차 그의 퇴장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양복은 퇴장을 비극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치는 떠날 줄 아는 것도 큰 지혜다. 챕터 7은 것 속의 유쾌한 사. 관직에서 물러난 이양복은 경기도 양주로 돌아가 조용한 삶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쾌한 성품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과 시집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인근 백성들과의 나눔과 대화도 즐겼습니다. 그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고 많은 이들이 찾아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양복은 학문과 후진 양성에 전념했으며 지방 유림들과도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년기를 되새기며 어린 마음을 가진 자만이 백성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고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인간을 키우는 일이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어느 날 아이가 정승님도 실수해요 라고 묻자 이양복은 나는 실수로 정승됐지라고 대답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유머를 통해 경계를 허물었고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시를 많이 남겼고 그중 상당수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삶의 허무 속 희망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인이자 시인이었던 그는 퇴임 후에도 민심 속에서 살아갔고 그 모습은 유쾌한 선비라는 별명으로 남았습니다. 챕터 8 역사 속 이양복 지금 우리에게
이항복은 단지 풍자와 유머의 달인이 아닌 진정한 정치 철학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정치는 소통과 배려, 그리고 민심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선구적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그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갈등과 분열이 심한 시대일수록 그의 지혜는 더욱 절실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지도자의 자질이란 어떤 것인가를 되묻는 요즘 시대에 이항복은 그 답을 유쾌하게 제시합니다. 잘 웃는 자가 진심을 안다.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이 말은 단지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웃을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고 진짜 권력을 쥘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도 따뜻함과 유연함을 잃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았던 정치의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일대기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